전 세계 주요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동시다발적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멈추고 병원 장비가 작동을 멈췄으며 통신 위성이 갑작스럽게 연결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혼란은 모두 한 나라의 기술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곳, 조용히 세계 기술망의 중심을 설계해온 이 나라. 지시도, 통제도 없이 움직이는 비가시적 네트워크가 지금 전 세계의 질서를 다시 짜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유럽, 심지어 중국과 일본마저 대응에 나서고 있는 이 조용한 반격. 도대체 이 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마틴이라고 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고 있고 올해로 43살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제가 성공한 여성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전 늘 어딘가 비어있는 기분으로 살아왔어요. 어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됐고 그 이후로 제 뿌리에 대해선 일부러 관심을 두지 않았죠. 그저 데이터가 말해주는 숫자들에만 의지하며 감정보단 논리가 더 정확하다고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보고서를 들여다볼수록 이상한 흐름이 계속 눈에 들어왔거든요. 글로벌 시스템 전체에서 아주 미세한 지연이 반복됐는데 그 모든 축의 중심이 이상하게도 동북아시아의 한 나라에 집중돼 있었어요.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교했고 음모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단순한 분석 오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게 될 줄은 몰랐죠. 처음엔 그냥 이상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반복됐죠. 공급망 데이터, AI 시스템, 의료 장비, 심지어 금융거래 서버까지 미세한 오류들이 자꾸만 눈에 밟혔어요. 단독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지만 모아두면 이상하게 겹치는 지점이 있었어요. 마치 지도 위에 점을 찍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점들은 항상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름을 본 순간 어딘가 가슴 깊은 곳이 묘하게 떨렸어요. 그냥 태어난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 싶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회의실에서 정기 분석 리포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무심코 화면을 넘기고 있었고 옆자리에 라몬이 힐끔 보더니 웃으며 말했죠. 야, 이건 뭐 거의 디지털 세계 지도네. 중심이 계속 똑같잖아. 진짜 아틀라스 따로 없네. 그냥 웃어넘기려다 순간 멈칫했어요. 아틀라스. 그 단어가 낯설지 않았거든요. 얼마 전 내부 네트워크에서 보안 등급이 걸린 디렉터리 안에 저장된 낯선 파일명이 하나 눈에 들어왔었어요. ATLASCOREKRV3. 분명 뭔가 있었어요. 근데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죠. 보통 이런 규모의 기술 오류가 연속해서 발생하면 언론도 움직이고 정부기관도 감지해요. 근데 이번엔 아무런 경고도 없었고 마치 일부러 덮으려는 것처럼 정적이 흘렀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마음 깊숙이 찜찜한 감정을 느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건 너무 정확하고 너무 반복됐어요. 무언가가 조용히 거대한 구조를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 제가 몰랐던 세계가 눈앞에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내부망에 접속한 저는 누군가 실수로 남긴 로그 파일을 보게 됐어요. 평소 접근할 수 없는 최상위 관리자 트래픽이었는데 거기에 아틀라스라는 이름이 또다시 등장했죠. 이상하게 끌리는 마음에 몰래 백업을 걸고 분석을 시작했는데 파일 속 좌표들이 도무지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줄에 하나의 위치가 적혀 있었어요. 서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그 좌표는 그냥 장소가 아니었어요. 마치 명령어처럼 기술의 출발점처럼 박혀 있었죠. 동시에 제 개인 메일로 이상한 메일이 하나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마야 쿼터맨, 미 국방부 사이버보안부서 실무 책임자.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묻더군요. 에밀리, 당신 그 파일 어디서 봤어요? 이건 단순한 분석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미 선을 넘어버린 거였고 이제 돌아갈 수 없었죠.
마야는 극비리에 제게 자문을 요청했고 그 대가로 하나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서울로 가세요. 거기서 모든 답이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제 이름으로 발급된 항공권 한 장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사내 규정을 떠올리며 상부에 먼저 보고했겠지만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직감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시스템의 경고가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보낸 초대장이라는 걸. 그리고 그 초대장을 받아들이는 순간 제 인생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리라는 것도요. 며칠 후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은 복잡했죠. 지금 이 선택이 내 경력을 망치는 실수일지 아니면 전혀 다른 세계로 가는 시작일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조용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예정된 일이 지금 막 실행되는 듯한 기분이었죠. 공항에 도착했을 땐 밤이었어요. 생각보다 공기는 선선했고 도시는 이상할 만큼 정돈되어 있었어요. 새벽이 가까운 시간인데도 택시는 조용히 줄을 서 있었고 신호는 아무도 없는데도 철저히 지켜지고 있었죠. 이질적인 안정감이 피부에 닿는 순간 저는 이 도시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차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는 내내 도시의 풍경은 고요했지만 기묘한 긴장감이 느껴졌고 도로 곳곳에 설치된 센서와 통신 장비들이 눈에 띄었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느껴졌죠. 도착하자마자 로비 직원이 무표정하게 저를 맞이했고 이름을 말하자 곧장 어떤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메모지 한 장과 작은 USB가 들어있었어요. 이준호 대표님께 전달해 달랍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받은 그 작은 장치가 제 손에 쥐어지는 순간 어딘가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노트북에 연결해보니 예상대로 암호화된 파일이었고 그 안엔 단 한 줄의 문장이 있었죠. 선택의 기준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데이터가 아닌 철학이 흐르는 코드. 전율이 스쳤고 숨을 고르려던 찰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에밀리 마틴 씨 맞으시죠? 이준호 대표님께서 지금 바로 뵙자고 하십니다. 드디어 아틀라스의 실체와 마주할 시간이 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눈앞의 광경에 말을 잃었어요. 천장이 높은 유리돔 아래 수십 개의 스크린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고 그 중심엔 단정한 셔츠 차림의 남자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바로 이준호 대표였죠. 그는 고개를 들자마자 제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믿는 분이라 들었습니다. 단 한마디였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내가 파고들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그의 눈빛에 있었던 것처럼요. 그는 저를 조용한 자리로 이끌더니 엄청난 양의 설계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만들고 있는 다음 세대의 기반입니다. 아틀라스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감각을 읽는 인프라예요. 저는 숨을 삼키며 자료를 넘겼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시스템이 이미 전 세계 주요 서버에 조용히 탑재돼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허락한 것도 아닌데 그 모든 흐름이 자연스럽게 서울을 통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라우팅과 트래픽이 마치 자석처럼 서울을 경유하는 구조로 짜여 있었고 기존의 기술 강국들조차 이를 눈치채지 못한 채 그대로 의존하고 있었어요. 이건 실험이에요? 제가 묻자 그는 잠시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이건 시연입니다. 세상에 보이기 위한 아주 조용한 반격이죠.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기술의 세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죠. 이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역사적인 흐름의 입구에 선 것이라는 걸요. 이준호 대표는 커다란 화면을 꺼내더니 전 세계 각국의 통신 흐름 지도를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수없이 얽힌 선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 중심은 전부 한국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아 다시 물었죠. 이게 진짜인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만든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연결의 기준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미 세상은 그 기준에 맞춰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그런데 곧 이상한 점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각국의 통신망 일부 구간이 갑자기 깜빡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준호는 설명했죠. 이건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신호를 늦추면 세계 각국의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중이에요. 깜짝 놀라 물었어요. 지금 일부러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정확히는 속도를 줄이는 것이에요. 단 몇 초 차이지만 그 여파는 거대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국 동부의 의료 데이터 서버가 정지되고 유럽의 교통 제어 시스템 일부가 느려졌어요. 저는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공격이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명백한 경고였죠. 왜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묻자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들리지 않는 존재였어요. 기술만 만들고 이름은 남기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깊숙이 연결돼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는 선택의 시기라는 걸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조차도 그동안 이 나라를 너무 작게 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밤잠을 설쳤어요. 머릿속엔 끊임없이 이준호 대표의 말이 맴돌았고 서울의 거리마다 스쳐 지나간 전광판과 서버실의 불빛들마저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시스템을 이해하려고 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가 더 궁금해졌죠. 이건 단순한 기술 논의가 아니었어요. 철학이었고 문화였고 어떤 감춰진 결심 같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저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미국에 보고해야 할까? 아니면 더 깊이 들여다볼까? 마음이 갈라졌어요. 저는 미국 정부와 계약된 분석가였고 이미 마약 쿼터맨에게 일부 정보를 전달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준호 대표와 대화할수록 저는 점점 확신이 생겼어요. 이 사람은 과장하거나 허세를 부리는 타입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는 테스트 결과를 매일 저와 공유했고 반응 데이터와 오류 분석까지 꼼꼼하게 보여줬어요. 저는 그 자료들을 매일 밤 정리하면서 한편으론 두려웠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세상의 주도권이 조용히 바뀌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그 변화가 내가 속한 나라가 아닌 내가 태어난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복잡했어요. 하루는 라몬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그는 여전히 실리콘밸리 사무실에 있었고 농담처럼 말했죠. 너 아직도 한국이란 나라에서 미로 찾기 중이냐? 전 웃지 못했어요. 그는 모를 거예요. 그 미로가 얼마나 정교하고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처음으로 혼잣말을 했어요. 한국은 내가 알던 나라가 아니야.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걸까? 다음 날 오전 서울 외교부 건물의 회의실에 초대받은 저는 약간 긴장한 마음으로 화면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이번 회의는 비공식 브리핑 형태였고 놀랍게도 미국 워싱턴에서 마야 쿼터맨도 영상으로 접속해 있었습니다. 화면 속 마야는 변함없이 냉철했고 단정한 말투 속에 흔들림 없는 신념이 배어 있었어요. 에밀리, 우리는 기술이 사람 위에 올라서는 걸 막아야 해요. 그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녀의 말은 단호했고 저는 순간 어깨가 굳어졌어요.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정유린 과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 과장은 한국 외교부 기술전략팀 과장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기술, 외교를 실무적으로 이끄는 중책을 맡고 있는 인물이었죠. 그녀는 조용히 마야를 응시하다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기술은 사람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기술을 옆에 두고 함께 걷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이 길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겠죠. 단 한마디도 격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말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느껴졌어요. 회의는 조용히 끝났지만 제 머릿속은 오히려 더 시끄러워졌어요. 마야와 정 과장, 두 사람 모두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시선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정유린 과장은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에밀리 씨, 더는 중립이라는 말로 숨어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선택은 결국 당신이 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은 마음을 꿰뚫는 듯 했죠. 저는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혹시 난 여기서 살아야 할지도 몰라. 며칠 뒤 저는 한국의 한민간기술연구소에서 열린 비공개 워크숍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참석자 대부분은 제가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교수나 연구자들이었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롭고 깊이가 있었어요. 그들은 아틀라스 프로젝트가 단순한 기술 설계가 아니라 인류의 기술 의존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하나 나왔죠. 아틀라스의 일부 기술이 이미 수년 전부터 미군 기지와 유럽 주요 통신망에 무형으로 스며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중 하나는 신뢰 기반 자율 경로 라우팅이라는 기술로 세계 데이터 흐름 중 약 68.4%가 한국 서버를 자발적으로 경유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성능 문제가 아니라 한국 노드가 윤리 기준 충족률 97%, 에너지 효율성 43% 향상이라는 수치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죠. 누군가의 허락을 받은 것도 계획적으로 유입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시스템이 더 나은 구조를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다는 설명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세계 질서 자체의 재편일 수 있었거든요. 이준호 대표는 조용히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이제야 보이죠? 우리가 침묵을 선택한 이유가. 그의 눈엔 미묘한 슬픔과 확신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회의실이야말로 앞으로 세계의 물줄기를 바꿀 출발점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날 밤 저는 서울 강남의 한 서버센터를 직접 찾게 되었어요. 보안 검문을 통과해 지하로 이어진 복도 끝, 무음 상태의 관제실 안엔 이준호 대표와 몇몇 기술자들이 조용히 모니터 앞에 서 있었죠. 그곳은 단순한 서버실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 42개국에서 실시간으로 접속되고 있는 분산 노드 관제소였습니다. 지도 위엔 수백 개의 데이터 흐름이 실시간으로 그려지고 있었고 그중 71.8%가 서울을 기준으로 경유되고 있었어요. 보이시죠? 이준호가 말했어요. 이건 우리의 기술이 아니라 세상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 순간 저는 모니터 구석에 실시간 반응 로그 창이 켜져 있는 걸 봤어요. 딜레이 평균 0.21초, 패킷 손실률 0.003%, 전 세계 서버 중 이 정도의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곳은 서울뿐이었어요. 그때 한 기술자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미국 동부 서버에서 트래픽 튕긴 반응 확인됐습니다. 대응 준비할까요? 그 말에 이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궁금할 테니까요. 잠시 정적이 흐르던 그 방 안엔 묘한 긴장과 자부심이 동시에 퍼졌어요. 누구도 과시하지 않았고 누구도 불안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기술자들은 마치 음악가처럼 조용히 코드를 조율했고 이준호는 전체 흐름을 지휘하는 지휘자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모든 것을 주시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전쟁이 아니라 철학과 태도의 충돌이라는 걸요. 그날 밤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어요. 저는 복도 끝 창가에 잠시 멈춰 서서 생각했어요. 세상이 바뀌는 방식은 언제나 조용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조용한 도시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다음 날 저는 마야 쿼터맨으로부터 단독 영상 브리핑 요청을 받았어요. 그녀의 얼굴은 화면 너머로도 예전보다 훨씬 더 경직돼 있었고 말투도 냉정 그 자체였어요. 에밀리, 이제 돌아와야 해. 더는 단순 관찰이 아니야. 너는 지금 전략 자산이야. 그녀의 말은 경고처럼 들렸죠. 하지만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이 안에 머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순간 화면 너머에서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고 통화는 조용히 종료되었어요. 통화 직후 이준호 대표는 저를 조용한 방으로 이끌었고 아주 오래된 듯한 서랍에서 하나의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안엔 외교 문서처럼 보이는 문건과 함께 유엔기술안전위원회 긴급회의 초청장이 들어있었어요. 당신이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닌 외부의 시선으로.
그 말과 함께 그는 데이터 리포트 한 부를 제게 내밀었죠. 문서엔 아틀라스 시스템의 4가지 핵심 지표가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글로벌 평균 응답 속도 0.23초, 비인가 접속 차단율 99.2%, 에너지 소비 효율 47% 향상, 비상 상황 대응 오류율 0.006%. 그중 특히 눈에 띈 건 반도체 기반의 K-뉴로칩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한국에서 개발된 이 칩은 기존 AI 연산 대비 전력 소모를 절반 가까이 줄이면서도 복잡한 윤리적 판단을 동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죠. 저는 손끝이 저릿해졌어요. 수치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장면들이 그 수치 아래에 응축돼 있었죠. 전날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한 분석가였는데 이제는 그 기술의 경계를 증명할 증인이 된 셈이었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하지만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직접 본 것뿐이에요. 이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결심 같은 것이 뚜렷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누가 틀렸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질문이 제 안에서 깊이 울리고 있었죠. 며칠 후 초청장을 들고 저는 제네바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유엔기술안전위원회 긴급회의는 제네바에서 열렸고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자리였어요. 저는 5번째 발언자로 무대에 섰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숨을 크게 들이켰죠. 제 앞엔 미국, 독일, 일본, 중국을 비롯한 수십 개국 대표단이 앉아 있었어요. 발표는 사실 단순했어요. 저는 데이터 리포트에 적힌 수치를 그대로 보여주었고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만을 말했어요. 서울에 위치한 관제실, 서버에서 관측된 패킷 흐름, 평균 응답 속도, 그리고 무엇보다 윤리를 고려한 연산이 가능한 시스템 K-뉴로칩이 어떻게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했는지를. 회의실은 침묵으로 가득 찼고 발표 후 이어진 질문은 날카롭고도 치열했어요. 왜 지금까지 숨겨왔습니까? 왜 한국입니까? 이건 통제 불가능한 시스템 아닌가요? 모두 정당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했어요. 한국은 한 번도 숨긴 적이 없습니다. 다만 조용히 준비했을 뿐입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결국 우리 각자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 순간 마야 쿼터맨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더니 한 문장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어요. 에밀리, 당신이 옳았다는 걸 나중에라도 인정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은 반감이라기보단 진심 어린 아쉬움처럼 들렸죠. 회의가 끝난 뒤 일부 유럽 대표단이 한국과의 공동기술 윤리 협약을 제안했고 기자들은 일제히 세계를 바꾼 증언이라며 제 발표를 보도했어요. 저는 조용히 그 회의장을 빠져나오며 생각했어요. 기술이 바꾼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지켜보려 한 사람들의 용기가 세상을 움직였다고. 그리고 그 시작은 서울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어요. 도시의 풍경은 여전히 조용했고 거리의 신호등은 규칙적으로 바뀌었으며 누구도 그것에 의문을 품지 않았죠. 그게 바로 이 나라의 힘이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거창한 외침보다 묵묵한 실행, 자극적인 홍보보다 꾸준한 설계. 저는 어느 카페 창가에 앉아 서울의 저녁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기술을 앞세우려 하지 않았어요. 다만 자신만의 원칙과 윤리로 세계가 따라오도록 만들었죠. 이준호 대표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정유린 과장은 국제협약 체결 준비로 분주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에요. 하지만 마음은 분명히 전과 달라졌어요. 데이터로만 보이던 한국은 이제 사람이 보이는 나라가 되었고 기술 뒤에 숨어있던 철학은 제게 진짜 방향을 알려주었죠. 무엇보다 저는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 사실을 잊고 살았지만 이번 여정은 제게 뿌리를 돌아보게 했고 그 뿌리가 얼마나 단단한지 느끼게 했습니다. 서울, 이곳은 기술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시작을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목격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건 분석가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끝내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른 한국의 위대한 발걸음이 여러분께도 깊은 울림으로 다가갔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로 더 많은 이들이 함께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